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가? 투자를 안 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착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우리 집 대문을 열어놓고 그냥 출근하는 거라고.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날강도 시스템에 살고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채슬리 주식회사의 박세익 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재작년 같았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지, 재작년에 그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어떻게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으로 아마 썼을 거예요. 근데 작년 4월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장이 됐는데, 다들 1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올라온 이 강세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 쉽구나. 주식 투자 그냥 장기적인 마음으로 그냥 좋은 주식 사가지고 내 돈을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느낌으로 하면 되구나.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투자의 본질에는 공격을 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수비가 엄청 중요해요. 수비가. 어제도 뭐 보니까 우리 국가대표팀하고 아이슬란드랑 축구 경기 하던데, 모든 경기에 보면 내가 공격에서 점수를 넣어야 될 때가 있고, 그죠? 득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공격에 우리가 수비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바르셀로나랑 뭐 스페인의 그런 좀 약간 하위 리그 팀, 프리미어 리그도 마찬가지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뭐 토트넘이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뭐 보면 강팀이 약팀한테도 한 번씩 잡히잖아요. 보면 수비가 실점을 안 해야 됩니다. 실점을. 그래서 워런 버핏이 맨날 했던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죠? never lose 많이 해가지고 절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공격하는 법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비 개념이 없어요. 수비 개념이 없고, 주식 투자는 뭘 수비를 생각해. 또 이런 개념을 많이들 얘기하세요. 주식을 하면서 무슨 수비. 그런데 수비가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앞에 공격하는 얘기 잠시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이 왜 중요한지 목차 보면서 얘기할까요? 이 투자의 본질에서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한마디로 제가 적어놨잖아요. 투자의 본질이 뭐냐?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가치 변화에 내가 소극적으로 투자하는 거가 아니라 과감한 투자를 하는 거. 그리고 나서 모든 투자 자산에는 보면 예금을 제외하고는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는 이 예금을 제외하고는 다 변동성이 있어요. 그죠?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변동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변동성을 모르겠어요. 최근 5년 동안의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보면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어요. 2,800만 원까지 갔다가 400만 원이 깨졌었잖아요. 2017년 말에 2,800만 원 갔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불과 1년 만에 400만 원이 깨졌다가 최근에 8천만 원 갔다가 또 4천만 원까지 빠지고, 이 변동성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이 변동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변동성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 변동성은 왜 생기는 건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본능 때문에 생기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걸 아는 순간 이제 투자가 되게 쉬워집니다. 왜 쉬워지냐면 뭐 책에서도 여기 적혀놔 있죠. 효율적 시장 가설. 유진 파마 교수가 얘기한 모든 자산의 가격에는 그 자산이 갖고 있는 호재와 악재가
전부 다 반영돼 있다는 거죠. 내가 알든 모르든 다 반영돼 있으니까 그 자산 뭐 기업으로 따지면 이 기업이 뭐가 애플카를 뭐 할 것 같아서 좋아질 것 같아 라고 그게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되었을 때든 아니면 모두가 모르는 상태이든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뭔가 호재랑 악재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해서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960년대. 그런데 보면 아니 그렇게 다 반영이 돼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96,000원 갔을 때는 96,000원의 가치를 하다가 69,000원 갔을 때는 불과 한 1년도 안 돼 가지고 그럼 삼성전자가 뭐 한 550조 하다가 갑자기 400조까지 떨어졌다가 삼성전자의 본질 가치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데 어떻게 아니 모든 그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호재와 악재는 다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주가는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 테슬라도 1240불 갔다가 또 900불 깨졌다가 막 올라왔다가 그러잖아요. 그건 뭐 때문이지라고 보면 그게 전부 다 이제 변동성인 건데 이 변동성의 원인은 투자자들의 본능 때문에 생기는 거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개는 훌륭하다. 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던 주식 투자는 주식의 가격은 마치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와 같다라고 해서 참 적절한 비유죠.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 펀더멘탈이 가는데 강아지가 너무 촐싹거리면서 먼저 앞으로 확 갔다가 또 뒤로 왔다가 막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주가는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적절한 비교인데 그 강아지는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아니 주식의 가격은 누가 뭐 우리 집에 키우는 반려견이 매매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아니 사람이 매매하는데 왜 그렇게 촐싹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가? 봤더니 우리 몸에 엄청난 동물적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 엄청난 동물적 본능에 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무조건 여기서 조금이라도 뭐 밖에서 위험한 무슨 경고음이 울린다든지 뭐 타는 냄새가 나면 도망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조그만 악재가 뭐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라고 이 몸에 내재져 있는 DNA에 있는 위험 회피 본능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는 평생 저도 이 인간의 몸에 내재되어 있는 이 위험 회피 본능 때문에 평생 주식으로 돈을 벌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우리 아들 또 이 얘기를 뭐 수십 번 얘기해 주거든요. 평생 이 무슨 악재만 생기면 이번에 보세요. 아, 제 책도 읽어보고 여러 사람들의 이제 책과 이번에 경험을 바탕으로 전무님 저 다음에 코로나 같은 상황이 되면 저는 무조건 지를 겁니다. 예, 이제 알았어요. 바이러스 사태 이런 게 생기면 무조건 질러야 되는 거 알았습니다. 라고 해놓고 오미크론 생기니까 어떻게 됐죠? 놀래가지고 또 막 팔잖아요. 놀래가지고 팔면서 뭐 카지노 주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 빠지니까 막 카톡이 와요. 전무님 여기서라도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아니 그렇게 다음에는 반드시 지를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분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정도의 전무님 여기서 손절했다가 다시 나중에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재작년 그 폭락장에 똑같은 논리가 주식시장에 난무를 했었잖아요. 지금 1,500, 1,600에서 주식을 팔고 1,100에서 다시 사는 게 낫다는 거죠. 1,100 안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너무나 빠르게. 공포가 심하면 심할수록 저 같은 사람이 아,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막 사거든요. 그래서 자산 가격은 무조건 빠르게 회복합니다. 그런 변동성이 이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동물적 본능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매매를 반복해서 할까? 옛날에도 참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똑같은 일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반응을 할까라고 생각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꾸 까먹어요. 좀 지나면 까먹어요. 까먹어서 내가 2번, 3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새로운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뭐 강의 다니면서 한번 이번에 주식을 시작한 지 3년이 안 되신 분들 손들어 보라 했더니 거의 80%가 3년이 안 된 분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돈이 들어와서 또 새로운 제가 옛날에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실수 제가 9.12 테러 때 똑같은 실수 했잖아요. 9.12 테러 터진 거 보고 와 2차, 3차 테러가 터지면 여기서 또 주가가 또 빠지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한 3천만 원 우량주 갖고 계셨는데 아버지 주식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2차, 3차 저렇게 뭐 비행기까지 하는데 저 테러가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2차, 3차. 그러고 나서 460포인트였던 코스피가 940까지 가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렸댔잖아요. 그걸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에 이번 시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내 주식 인생 30년 동안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는 처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처음이 아닙니다라고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죠.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98년 IMF 때 그때 277포인트 갔다가 1000포인트까지 가는데 1년 반 만에 가는데 그때도 277포인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투매를 하는데 그때 투매를 야기시켰던 또 얘기가 도이치방크의 스티브 마빈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코스피가 100 깔 것 같다는 거예요. 277에서.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거죠. 277에서 또 100을 가면 도대체 거기서 또 60%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팔았다가 지수가 거의 3배나 우리나라가 망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주가가 3배나 그렇게 급등을 했었고 9.12 테러 때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랬고 항상 어떤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아니라 마켓 리스크로 시장이 폭락했을 때는 그것만큼 좋은 투자 기회가 없더라는 거죠. 예, 그런 얘기 속에 제가 제일 먼저 적었던 얘기가 실제로 재작년 3월 19일 날 저희 회사에도 여기서 투자를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자금을 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 돈을 맡긴 기관 투자가 중에서도. 왜냐하면 30% 넘게 손해가 났는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사실 그 여러 자금을 관리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그런 리스크 관리 회의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엄청 많이 하면서 실제로 그 바닥에서 줄이거나 좀 올라올 때 기관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많이 팔았죠. 좀 나오잖아요. 재작년에 개인분들이 얼마 샀을 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얼마 팔았는지. 그런 리스크 관리 회의를 막 하고 저한테도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때 3월 19일 날 시장이 1430 찍던 날 그날 이렇게 거의 밤새워 가면서 이제 작성했던 거죠. 작성해가지고 코로나19 팬데믹 주식 폭락이 어떤 성격의 지금 약세장이고 이런 약세장에 경제주권 회복에 엄청난 기회다라는 그런 기고문을 이제 써서 여기저기 이제 보냈던 거죠. 그 얘기는 좀 뒤에 다시 보면서 얘기를 하고요. 주식 투자를 왜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요 얘기를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 분석,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이 요 부분인데요.
투자자의 마음가짐 아마 읽어보셨겠지만 제가 조금 저 부분을 반드시 책에다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작년 1월 1일 날 그 조선일보의 그 100세 일기에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칼럼을 쓰셨는데 이제는 안 쓰세요. 몇 달 전에 이제 칼럼이 없어졌는데 그 김영석 교수님 칼럼을 매주 이렇게 읽어서 봤는데 그 1월 1일 날 칼럼에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고 딱 돼 있어요. 아니 우리가 아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요즘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전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저도 막 하고. 근데 교수님이 아니 100세를 이상 그렇게 현명하게 살아온 교수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라.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행운은 재앙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쭉 읽다가 이제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들 보면 3년, 5년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폐인이 돼 있잖아요. 작년에도 봤어요. 작년에도 미국에서 거의 400억 복권 당첨된 사람이 그 일가족이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에 대해서 그 김영숙 교수님이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한테 행운은 재앙이다라는 얘기를 딱 그 칼럼을 보는 순간 아 주식 투자를 이럴 때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라는 저의 이런 어떻게 보면 비법 주식으로 돈 버는 비법 공개가 야 이게 누구한테는 이게 재앙으로 다가갈 수가 있겠구나. 그것 때문에 이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내가 돈을 벌어서 나중에 어떤 삶을 살 건데 그런 자화상을 그리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뭐 이런 거는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좀 적어 놓은 거죠. 우리가 주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벌 수 있냐면요. 저랑 같은 업계에 있는 제가 여의도의 워런 버핏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지금 재산이 한 3조 정도 되세요. 우리 펀드 매니저 출신이세요. 펀드 매니저 출신이신데 재산이 3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세가 64년생인가 65년생인가 그러시거든요. 네. 근데 3조 정도 되는데 그분은 제가 퇴근하다가 이제 보면 바바리 코트 같은 게 입고 막 이래 걸어가시거든요. 걸어가시면 제가 형님 어디 가세요 하면 집에 가는데 지하철 타러 간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보면 지하철 타고 대구 도곡동인데 항상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시고 보면 그냥 군밤장수 아저씨 같아요. 네, 죄송하지만 군밤장수 아저씨예요. 허영만 만화에 나오는 군밤장수 아저씨 같아. 정확하게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신데 그분은 하여튼 뭐 대단한 인격자이십니다. 뭐 그분이 직접 얘기해 준 건 아닌데 그 회장님이 이제 탐방을 몇 번 같이 다니고 했던 애널리스트가 예전에 A형 간염인가로 죽은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뭐 이렇게 거의 1억에 가까운 부조금을 냈다는 이 3조 되기 전에요. 한참 옛날 전에 한 10년 전에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도 듣고 본인은 차도 없이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그 부조금을 그만큼 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도 있고요. 저랑 95년도에 그 하이텔 증권사랑이라는 동아리에서 있었던 대학생 후배가 지금은 한 5천억 하고 있어요. 집에서 혼자 투자해요. 근데 그 후배도 주님과 주식밖에 모른다 뭐 이럴 그 술주자가 아니고요. 되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동생인데 열심히 정말 밥도 안 먹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도 점심이라도 좀 먹고 하지.
그런 얘기를 하면 점심 먹으러 잘못 나갔다가 그 점심이 50억짜리, 100억짜리 점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딱 대응을 해야 될 때 대응을 못하면, 그래서 딱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는 꼼짝도 안 하고 해요. 저보다 훨씬 고수고 투자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보면 인격적으로 훌륭합니다. 하여튼 그런 후배들도 있고 주변에 뭐 100억대 이상 돈 번 사람들 꽤 있습니다. 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정말 열심히 파보면 빨리 깨우치는 사람들은 한 3년 만에 깨우치고요. 늦게 깨우치는 사람, 평생 30년 돼도 못 깨우치는 분들도 많아요. 많은데 얼마든지 진짜 주식으로 돈을 100억대 이래 벌 수는 있습니다. 벌 수는 있는데 반드시 내가 어떤 투자자가 될 건가에 대한 그런 좋은 자아상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요 얘기를 꼭 하고 싶더라고요.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는 게 위대한 기업의 조건이에요. 저 위대한 기업의 조건도 왜 넣었냐면 LG화학의 물적 분할이 재작년 8월 달에 딱 있었잖아요. 그 물적 분할 저거 딱 발표하는 거 보고 8.15 머니톡에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LG화학의 이사진들은 LG의 오너 일가들한테 이렇게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오너 일가 분들한테 좋습니다 라는 걸 하기 위해서 설사 이런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주 LG가 LG화학의 33% 대주주거든요. 주 LG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주총에서 부결을 하는 그런 기적을 저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무슨 부결을 했겠어요. 그대로 통과시켰죠. 그 물적 분할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드디어 다다음 주에 이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앞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좋은 수단이기도 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게 98년 IMF 때, 그때 저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우리 국가부도의 날 영화에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 영화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처음 겪으니까, 처음 겪다 보니까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환율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부가 컨트롤을 했다면 환율 자유화 시켜서 어떻게 됐죠? 800원이 그냥 1800원, 2000원 됐기 때문에 그냥 1달러로 예전에는 800원어치의 우리나라 자산을 살 수 있었으면 1달러로 2000원어치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테란로에 있는 그는 강남 파이낸스 센터, 현대산업개발에서 그때 지었던 거, 완전히 헐값에 사는 거죠. 그때 론스타가 외환은행도 사고, 우리나라 자산을 싸게 살려면 일단 환율이 그렇게 확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환율부터, 그리고 채권이 보니까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채권도 금리 자유화하라 해가지고 금리 변동폭을 자유하면서 우리나라 삼성전기부터 이런 우량한 회사채가 연 36%에 이제 발행이 됐었어요. 그 연 36%에 산다는 말은 거의 진짜 말 그대로 완전히 헐값에 이제 채권도 살 수가 있고 부동산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주식은 이제 100포인트 갈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일부러 했는지 진짜 진심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식도 완전히 폭락해 있었고, 그때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20%에서 이제 40%가 되고, 그 금융위기 때 50%가 넘어가고, 위기 때마다 외국인들은 우리의 아주 우량한 자산을 헐값에 탁탁 들어갔던 거죠. 그 과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진짜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거죠. 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의 적정 주가 수준이 한 2,500 돼야 되는데 1,500까지 빠졌으니까 25억짜리 자산을
25억짜리를 15억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경매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저도 경매 공부하다가 아우 너무 따분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매 공부하셨기 때문에 기회가 잘 없더라고요. 일일이 가봐야 되고 하는데 주식은 경매가 수시로 이루어져요. 주식시장은 경매가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번에 부동산 부자들이 워낙 이제 주식시장으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으로 계속 비교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나 마찬가지라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평당 뭐 지금 한 1억까지 왔지만 27억 아파트가 갑자기 19억에 거래되면 뭐 너도 나도 뭐 그까지 빠지지도 않죠. 빠지지도 않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같은 기업인데 근데 왜 주가가 빠지면 왜 못 사는 줄 아세요? 왜 못 사냐면 이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압구정에 그 20년 전에 정확하게 평당 1,000이었거든요. 27평이 2억 7천이었어요. 27평이 2억 7천이었는데 그게 2배로 올라서 5억 4천이 되고 5억 7천, 6억 얼마 가는데도 강남에 이제 사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당 3천에도 사고 평당 5천에도 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구정은 평당 1억 갈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야 진짜 평당 1억을 가나? 평당 1억 왔잖아요. 그죠? 서초 아크로는 뭐 평당 1억 2천 3천 갔는데 그래서 평당 1억 간다는 그 기준이 있으니까 아유 평당 1,000에서 5천까지 5배가 올랐는데 우리 못 사죠 절대. 그렇죠? 2배만 돼도 못 사잖아요. 평당 5천 됐을 때도 못 사는데 저도 천추의 한이 되죠. 20년 전에 야 2억 7천에 27평짜리 저거 샀었더라면 지금 27억인데 이게 얼마 가는 건지를 모르니까 못 샀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매매할 때도 그 기준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재작년에 이제 저희가 좀 유명하게 됐던 그 방송이 하나 있었죠. 요거 테슬라. 3프로TV에 2020년 5월 달에 신사임당을 나가고 신사임당 나가서 왜 지금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막 열변을 토하고 기고문 올려놓고 그죠. 막. 그리고 5월 말인가 6월 초인가에 3% 나가서 요 얘기를 했던 거죠. 정프로하고 거기 김프로 2% 있는 데서 지금 코로나 집계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라고. 우리 회사 아침 회의 때 코로나 집계 이제 하지 말라고 제가 지시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그때 한창 때인데 코로나 집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 2009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고 2009년도에 신종플루 터지고 해가지고 2010년까지 난리였었어요. 우리 애들 신종플루 그때 다 걸렸었어요. 열흘 동안 열이 안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탤런트 이광기 씨 아들 막 죽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얘기 막 들을 때 얼마나 그때도 걱정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도. 그때 요건 테슬라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애플 주가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 2007년 6월 달에 나왔던 아이폰이 나오고 노키아랑 모토로라, LG전자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죽여버리면서 애플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때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기업을 사야 되는 거구나. 신종플루 걱정할 때가 아니라. 그리고 그때 2009년도에 또 뭘 해줬죠? 페드가 돈을 엄청나게 찍어줬잖아요. 그걸 보면서 자산의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어떤 자산의 인플레이션이 오냐면 희소한 자산의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자산의 인플레이션이 다 오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사용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부터 올 것 같잖아요. 사용 가치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기, 산소예요. 근데 산소 인플레이션은 옵니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인플레이션 안 와요.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뭘 투자해야 되느냐는 희소한 것부터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 백화점 문이 열릴 때 막 달려가잖아요. 달려갈 때 제가 두루마기 휴지 사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게 밖에서 3시간 동안 줄 서 있다가 문 열리는데 막 달려가가지고 두루마기 휴지. 바보 같은 짓이죠. 그 백화점에서 딱 3개 팔고 5개 파는 그런 거 사야죠, 뭐. 그런 거 사야 되는데, 위기 때는 그때 당시에 피처폰을 다 죽여버리고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혁신을 만들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다른 데가 도대체 어떻게 따라가야 되지 뭐 이러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잖아요. 삼성전자 갤럭시 S 시리즈가 나왔던 게 2010년 10월 달이에요. 그리고 노트 시리즈가 나왔던 게 2011년 10월 달이고.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이 나오고 8, 9, 10, 11 제대로 된 스마트폰 출시한 게 연대까지 4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주가가 막 날아갔던 거죠. 거기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고 해서 아마존이 전 세계의 전자상거래를 거의 이제 장악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대바겐 세일이 왔을 때 딱 하나 있는 거, 그 백화점에, 그리고 그 하나 있는 거는 명품을 사야 되는 거예요. 명품. 두루마기 휴지가 아니라 명품 샵을 가서 사야 되고, 그리고 또 왜 명품 샵을 가서 사야 되냐면 위기가 있고 나서 이번에 보세요. 부자들의 재산이 500조가 늘었느니 뭐 이러잖아요. 결국은 위기가 있고 나면 부자들이 더 부자들 되잖아요.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한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럼 뭐 결국은 부자들이 더 소비할 여건이 생겼는데 그 부자들이 이번에도 어김없었어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 코로나 위기에 신세계 백화점부터 갤러리아 백화점까지 아침에 저분들 왜 줄 서야지? 저는 오늘 무슨 행사하나? 근데 IMF 때도 그렇게 그 갤러리아 백화점이 명품관이 잘 되더니 이번에도 어김없이 명품관에 줄을 서서 그 샤넬백이랑 뭐 이런 거 사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가 오고 뭘 살 때는 희소한 건데 그 희소한 것도 보면 명품, 프리미엄, 하이엔드급 제품을 만들어 파는 기업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전기차 이번에 이거 싸게 판 거 아니잖아요. 모델 S 뭐 10만 불 해가지고 1억 이상 되는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프리미엄급이잖아요. 그리고 LVMH, 루이비통 그룹 주가도 엄청 올라갔잖아요. 다 프리미엄급 제품을 파는 회사들의 주가가 다 날라갔어요. 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 챕터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어놨죠. 우리가 착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는 투자를 안 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착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우리 집 대문을 열어놓고 그냥 출근하는 거라고. 대문 활짝 열어놓고 그냥 아무나 와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날강도 시스템에 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제가 그 날강도의 배후의 주범이 누군지를 책에 적으려다가 이것까지 적었다가 페드에서 암살범을 보낼 것 같아가지고 그 화폐전쟁 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케네디 대통령, 링컨 대통령 다 이 기축통화의 지위에 반대되는 정책을 폈던 사람들이 다 암살당했어요. 그 비밀을 너무 이래 까발리면 안 되겠다 해서 적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날강도 시스템의 배후가 누구고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부동산을 얘기하든 주식을 얘기하든 우리가 그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비관론자분들, 주식에 대한 비관론자분들, 뭐 뉴욕대 루비니 교수님 장 빠질 때마다 이제 나오시잖아요. 그런 비관론자분들이 참 많은 얘기들을 그동안에 해오셨는데 안타깝죠.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거대한 날강도 시스템에 이걸 몰라서 루비니 교수는 이걸 모르나?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러면 요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뭐 페드의 대차 제조표 해가지고 요즘 얘기 많이 하잖아요. 2007년 말에 8,9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0조였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페드의 자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많이 늘었는데 이 자산이 뭐죠? MBS라고 해서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라는 그 모기지 관련 채권을 이번에 왕창 사고 미국 국채를 왕창 샀잖아요. 국채랑 MBS랑 이런 거 왕창 사면서 이제 페드의 자산이 이렇게 늘었어요. 그러면 그걸 왕창 샀는데 무슨 돈으로 샀냐는 거죠. 누가 재작년에 이렇게 페드가 돈을 찍어내면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뭐 경기가 좋았을 때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통화정책, 그죠? 뭐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서 국채를 갖다가 뭐 회수도 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뭐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통화정책으로 하는 거지 그게 왜 돈을 찍어내는 거냐 뭐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한 8,900억 달러로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0조의 페드 자산이 9,000조가 됐는데 그러면 그 8,000조는 도대체 어디서 난 거죠? 8,000조 다 돈 그냥 찍어낸 거예요. 8,000조를.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나라 5만원짜리 신사임당 5만원짜리를 똑같이 찍어낼 수 있는 화폐 제조기를 위조 제조기를 위패 제조기를 이제 발명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 5만원짜리 신사임당 그걸 갖다가 100조 200조 찍어서 우리나라 부동산 사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사고 우리나라 주식 사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반도체 만들고 조선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그렇게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1년에 우리가 무역수지 기름은 한 방울 안 나니까 기름 수입해하고 또 그렇게 휴대폰 팔고 조선 팔아가지고 1년에 50조에서 한 100조 벌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는 50조에서 100조를 1년에 버는데 페드가 그냥 돈을 찍어내가지고 한 15년 만에 이번에 찍어낸 돈만 한 5천조를 찍어낸 거죠. 우리가 50조 버는데 500조, 5천조.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버는 돈에 100배 가까이를 그냥 돈 찍어낸 거예요. 그렇게 찍어냈는데 제가 그 신사임당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죠. 제가 10년 뒤에 1억을 드릴 건데 1억을 달러로 받으실래요? 원화로 받으실래요? 베트남 동으로 받으실래요? 브라질 헤아랍으로 받으실래요? 100의 100은 전부 다 저 달러로 받을게요. 아니 저렇게 달러를 찍어내는데 그래도 전 달러로 받을게요. 그렇게 우리는 길들여져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그럴 수밖에 없죠. 미국이 그렇게 기축통화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전 세계의 돈이 발행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냐면
그냥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핸드폰 만들고 이렇게 커피 만들고 그 나라에서 발행되는 제어와 서비스만큼 화폐가 발행이 돼야 돼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아담 스미스가 국부를 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폐의 적정 발행량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너무 많이 화폐를 발행하면 그 물가가 급등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화, 서비스 정도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5천조나 되는 또 돈을 확 찍었잖아요. 그 5천조나 되는 돈이 뭐죠? 달러죠. 그 달러를 우리는 벌어들이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왜냐면 달러가 없이는 기름을 사올 수가 없으니까. 기름 사오려면 다 달러로 결제해야 되고, 다른 거 사오려도 다 달러로 결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렇게 찍어낸 달러를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에요. 일본, 중국, 전부 다 그죠? 그 달러 벌어들이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그러면 그렇게 제1순위가 통화에 대한 선호도의 제1순위가 희한하게도 저렇게 막 찍어낸 달러를 전 세계의 부자들은 저는 달러. 태국의 부자들도 웬만하면 달러. 웬만한 저는 개발도상국의 부자들은 다 달러 집에다가 쟁여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통화는 달러보다 더 빨리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레이 달리오가 트래시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달러가 트래시가 되는 것보다 빗달러 자산, 빗달러 통화가 더 빠르게 트래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터키 보면 그죠? 터키 작살났죠. 2달러에서 18달러, 1달러에 2에서 18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통화가 박살나버리죠. 그런 원인이, 그러면 박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에 집을 사든지 그 나라의 우량자산, 희소한 자산을 살려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줘야 되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터키는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이 큰 그림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거의 2년 동안에 한 1000명 이상 저희 회사 찾아오시고 상담하고 했었는데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은행 예금에만 돈 넣어놓으신 의사 분들, 그런 분도 계세요. 약사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16년 동안 나는 진짜 예금만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분통이 터진다는 거죠. 16년 열심히 돈 모았더니, 아니 16년 전에 집값이 5배 가까이 올라 버리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그 분통의 원인은 바로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거죠. 이거 영어로 번역하지는 않죠. 영어로 뭐 자막 달고 해가지고 해까지는 안 보내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드가 돈을 찍는 데는 그 로직이 있어요. 로직이. 그 돈을 찍는 로직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지네들 금융 시스템이 박살났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베어 스턴스, 메릴 린치 뭐 다 망했죠. A 생명 뭐 이런 것들도. 그러면서 실업률이 이제 10%까지 갔다가 실업률이 높아지면 왜 저렇게 이번에도 보면 미국에 제가 미국 아들 때문에 뉴욕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한인 식당에서 놀라운 걸 들었다 했잖아요. 아니 뭐 연방정부에서 돈 다 대줬다고. 돈 다 대줬는데 작년에 우리가 한 5억 벌었는데 그 5억만큼을 보존을 해준 게 아니라 총 매출이 50억이었으면 보통 뭐 10% 이익 나면 5억이잖아요. 근데 총 매출이 50억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5억밖에 안 팔렸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매출 차이만큼 정부에서 돈을 다 대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설마 했는데 실제로 미국 뉴욕뿐만 아니라 LA 전부 다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못 나간 그냥 일반 노동자들한테만 구제금융 뭐 한 300만 원씩 줬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기업하고 뭐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전부 다 돈을 갖다가 저렇게 아까 5천조 찍은 돈으로 다 해줬던 거죠. 그렇게 다 해준 이유가 미국은 경제가 소비가 70% 그죠? 이 소비가 70%인데 이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성장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도 계속 올라오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소비 성장은 결국은 고용 실업률이 10% 이렇게 돼가지고는 소비가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페드는 고용이 5% 미만, 어떻게 보면 한 4% 미만 될 때까지 무조건 돈을 찍어내서라도 소비 회복을 시키고 그렇게 GDP를 성장시키고 미국 GDP가 성장이 돼야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감소를 하고 그리고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렇게 달러를 공중살포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거는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가고 아까 페드가 이렇게 돈을 찍잖아요. 돈을 이렇게 막 찍어버리니까 물가 상승이 오고 물가 상승이 오면 결국은 못 사는 나라에 노동자들이 제일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2011년도에 이제 메나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에 폭동이 막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막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폭동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마디로 무산자들이 겪게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되게 중요해요. 뭐 10년물 국채금리 엄청 얘기하잖아요. 10년물 국채금리. 그 모든 자산 투자할 때 우리가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꽤 큽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를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유도 없이 확 빠지잖아요. 이유도 없이 확 빠지고 나면 기가 막히게 10년물 국채금리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제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주식보다도 더 빨리 반응을 하는 게 이 10년물 국채금리예요.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확 빠질 때 뭔가 이제 싸한 느낌이 들죠. 2019년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폭포수처럼 빠지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코로나 위기도 터지고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닷컴버블 꺼지고 나서도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빠지는데 그런데 이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계속 빠지죠. 계속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깨집니다. 계속 보면 저점이 깨져요. 저점이 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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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지고. 그러면 금리가 빠지면 이게 모든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잖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이번에 2800 초반까지 주가가 빠지니까 또 이런 기회를 주네. 이럴 때는 주식을 좀 늘려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주식을 좀 늘려보려고 카카오뱅크도 한번 들어가 봤죠. 이자가 얼마 하지? 이자가 뭐 2.8%, 2.7% 뭐 이러면 주식 여기서 사가지고 3,000포인트만 가도 2,820에서 3,000포인트만 가더라도 180이니까 그러면 3, 68, 한 6%는 나오네. 단기간에 6%는 나오는데 이자는 얼마 안 해요. 그럼 지르는 거죠. 부동산도 똑같잖아요. 부동산 돈이 없으니까 보통 이제 30년, 20년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지를 건데 뭐 연 2.7%? 그러니까 뭐 1억 해가지고 1년에 내는 이자가 겨우 270만 원이에요. 1억 빌리는데 겨우 270만 원? 그럼 한 달에 25만 원 정도면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모든 부동산이든 주식 투자를 할 때 금리가 얼마지? 조달 코스트가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보세요. 계속 빠지죠. 계속 빠지면 이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뭔가? 아, 여기 펜이 있네. 여기 살짝 적어 볼게요. R. 이자율 R은 스몰 r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expected 기대 인플레이션. 요 스몰 r이 뭔지 아세요? 요게 이제 실질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실질금리는 지금도 마이너스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말은 저한테 돈을 빌려주시는데 1억을 빌려주셨으면 제가 이자를 드려야죠. 1년 뒤에 이자를 드려야 되는데 1억을 빌리면서 1년 뒤에 9,700만 원만 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을 때 마이너스 금리가 돼 있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근데 이 실질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돈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돈의 가격이에요. 가치가 아니라 가격이라고 보면 되는데 돈의 공급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돈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D가 늘어나면 또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교과서에서는 경기가 좋아지면 이 수요가 늘어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 수요가 떨어지고 뭐 그런 건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돈의 수요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면서 이제 금리가 확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는 보면 이 40년 동안 50년 동안 보면 돈이 공급이 무차별적으로 너무 많이 이제 돈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수요는 제한적이라고 보면 돈을 너무 많이 뿌려놨어요. 그래서 이 실질금리가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뭐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올해 내내 작년 내내 했던 게 아니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면 또 페드가 또 금리를 올려야 되고 어느 정도 금리 수준이 높아지면 또 자산 가치에 영향을 줘가지고 시장이 폭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이 되게 많았었죠. 그래서 뉴스원이라는 그 포럼에서 제가 8월 달인가 금리가 그렇게 안 올라갑니다. 원자재 가격 최근에 구리 가격 그렇게 급등하고 뭐 BDI도 급등하고 컨테이너 운임 급등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금리는 별로 안 올라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 차트를 보여드리고 그 이유는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돈이 약간 귀해야지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저 돈 좀 빌리러 가면 은행에 지금 돈 빌려는 사람이 많아서 지난달까지는 2.7%였는데 이번에는 4% 주셔야 돼요. 근데 옆에서 저도 좀 빌려주세요 하면 옆에서는 이제 4.5%, 5%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데 4%는 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옆에서 다른 은행이 우리는 3.8 해줄게요. 그리고 또 옆에서 3.6 해줄게요. 제발 좀 돈 좀 갖다 쓰세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막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막 9%까지 올라가도 얘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 놔가지고 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마이너스에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이게 못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못 올라가면 자산 가격, 부동산 가격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좀 뭐 금리 가지고 되게 무서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면 그죠? 금리가 막 1.7%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런 현상이 있다는 부분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주식 부동산은 해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정부에서 되게 싫어하죠. 지금은 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부동산보다도 주식이 집 팔아서 사야 될 주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